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몇 살이에요라고. 진지할 시간도 안 주시고 배워야 돼. 진짜. 저런 건 배워야 돼. 더 어려워 보여. 여기에 나오고 계신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상준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시죠?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전 정확히 40. 오, 서수연 씨? 저는 37살. 아, 네. 저 28살. 아,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 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 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2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예전에는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기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여러 사회의 곳곳에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스테이지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었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걸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50대 후반은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 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또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다는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나 진짜 어른 맞아? 이런 자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나이엔 이거 해야지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하는 공격들. 그러니까 중고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 나오고 고등학생 올라가면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준비는 됐니? 취직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이냐고 애이 때냐고 그러면 둘째 안 낳냐고. 둘째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 영원히. 도돌이표.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 에 대한 강박을 없앤 나의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만큼의 독려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남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인생의 스케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기만의 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에요. 83년생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늘 나오는 게 5의 배수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30에, 40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5세, 75세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이렇게 5의 배수로 플래닝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거였죠. 뭐 20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에는 뭐 뜻을 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 40에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83년생을 본다면 올해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각자 본인 삶의 스테이지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그리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인 관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경험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의 격차가 커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낭패감과 전망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50대, 60대는 드디어 이제 건강 나오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사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40대 이하에는 어떤 건강, 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50, 60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은 따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음은 좀 따로 봤어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역할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딸로서, 그다음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각자 나이별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당연히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회적 형태의 텐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성현석 씨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 후쯤에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또 저는 그냥 좀 닥친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뭐 출산이 다들 그렇더라고 안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나는 꽤 불편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든 앞날이 펼쳐지는 걸까 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고 있어요. 김홍현 씨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으로서 과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패턴 보는 게 직업이니까 재밌는 게 모든 고민 글이요 출발할 때 제가 몇 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 그래서 맞아. 응당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내지는 내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지에 내가 그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나의 걱정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이게 바로 시간, 돈, 나이를 늘 얘기해요. 시간, 돈, 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돈 나누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게 늘 자기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본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가능하니까 출발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뭐 33살 여자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이 3.3에 오랜 수업 생활 끝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경력 6개월인데 한 달에 뭐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건가요?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옵니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나이라든지 뭐 경력의 기간이라든지 수입에 과다라는 건 지표이긴 한데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제거하고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강박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23살 생산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 24살 전문대 남자 냉정하게 스펙 평가요. 그래서 본인의 숫자를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펙은 나이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원래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 기계장치의 명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조직이 있어요. 훌륭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이 조인할 분들을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하세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는 10개 있는데 1000분이 오시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분을 원해요. 이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가 않고 좋은 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어학연수요, 공모전이요, 봉사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대 경쟁을 하는 비교평가의 시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50대에 뭐 몇 억을 모았으면 정상인가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안전판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가 나를 놓치지 않고 돌봐준다면 이런 다급함이 없죠. 근데 알아서 해. 노년의 어려움은 네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금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조급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금전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니 그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스탯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쭤보는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얼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내 기준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고 그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금전이라면 누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간 애랑 비교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수평 비교를 한 명만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집을 샀고요. 영희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영철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슈퍼셋으로서의 나의 자아를 형성해 놓고 그거에 모자란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자괴감에 들게 빠지는 악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 평균으로 나와요. 평균.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평타라고 부릅니다. 평균 타율이라는 건데 흥미로운 거 이 평타라는 게 실제로 에버리지, 평균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이 29살 남자, 수도권 4년제, 연봉 3,800,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쭤보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 밑에. 근데 그 댓글의 기준이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시네 이런 거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미디어에 보여지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소득이나 정말 핫한 직업들의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뭐가 나와 이런 거 나와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식으로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피자가 그 국룰인가요? 이런 거 올라오고요. 끝도 없어요.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둘이 합쳐 연봉 1억인데 6세 아들 영유 보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네, 42살 미혼 여성 연봉 7천에 저축액이 5억인데 24평 오피스에 살까요? 13평 아파트 살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때로는 의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훌륭한 게 나오니까 집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기옥처럼 우주의 길을 다 모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팁들 있잖아요. 결혼정보 QA부터 그다음에 뭐 출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이 낳을 때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 엑셀로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들
처음에 낳게 되면 하는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머스트로 사야 되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정말 몇백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 공배수보다 더 큰 슈퍼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나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나름의 룰이 있지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핫한 국룰은 축의금 같은 거. 맞아. 여러분 축의금 국룰 보여드릴까요? 절치는 10만 원 더하기 알파하고요. 종종 연락하고 여럿 모일 때는 만나게 된 친구는 5만 원. 연 끊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 온 친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비참석이고요. 전체 회식 때 한 번 대화해본 다른 부서 박대리는 3만 원과 비참석. 바로 옆 부서의 김 과장이 5만 원. 직장 내 베푸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안온감이 들죠. 이유가 내가 사회적 규칙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런 규칙을 넘어서 좀 더 한다면 괜히 기쁠 수도 있고 나름의 안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룰이 왜 우리는 자꾸 정하고 있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국리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난 그냥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실수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했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간만 해. 네, 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정 맞는 것이고 떨어지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 평타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적인 거는 이제는 AI가 학습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균을 하는 순간부터 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을 추종하는 일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특이합니다. 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얘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룰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함, 유일함 이런 부분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